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 뉴스를 알기 쉽게 숫자로 풀어본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도 변함없이 박가영 앵커가 준비했는데요. 뉴스 1번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 보시죠. 숫자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우한 교민을 국내로 수송합니다. 하루에 2대씩 총 넉 대의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발열, 구토, 기침 등의 의심 증상자는 애초에 탑승이 제한됐는데 오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증상자를 격리된 비행기에 태워 입국시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교민들이 우한 현지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우한 교민은 입국을 하더라도 잠복기가 끝나는 2주 동안은 격리돼야 합니다. 이 격리 장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우한 교민 이송 계획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격리 장소로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과 지역구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선거 민심에 행여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 체계는 매우 높다며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야당에게는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반중 정서 차단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는데요. 이미 곳곳에서 조기 대응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변수를 맞은 전국,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까지 숫자를 읽는 1번지였습니다. 여야 모두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차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먼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이미 2018년 메르스뿐만 아니라 AI나 구제역 방해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 체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기거나 불확실한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곳곳에서 조기 대응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의 관리 소홀 실태는 온 국민을 겁에 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온 단체 관광객은 서울 시내 면세점을 방문하는 등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먼저 여당인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탁하면서도요.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확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쪽으로 당력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히 느껴집니다. 민주당 역시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여론의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2015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험이 있죠. 네. 그때도 이제 미비점이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만, 뭐 어느 정부 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메르스 이후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벌써 보니까 어제부터 해서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네. 거의 마스크 쓰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확진자는 4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체로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얘기하면서 기침이나 이런데 침이 튀기고 이래서 감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공기에는 한 2 내지 3일 정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정부도 정부대로 그리고 방역당국도 방역당국대로 대책을 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뉴스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철저히 방어도 하고 대비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이제 그 정부들이 많이 떠돌아다닌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인데 어쨌든
정부 여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돌출이 됐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시켜서 볼 수밖에 없겠죠. 예비 후보들이 지금 뭐 좀 악수도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글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되잖아요. 이게 아주 민감해졌어요. 네. 근데 물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정쟁의 요소로 삼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국당은 이제 정부의 방역 체계가 대단히 미비하다, 허점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또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는 분들, 예. 교민을 포함해서 이거 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한국당 입장이고 예.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여야가 서로 뭐 중국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히 야당이, 한국당이 이건 좀 이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뭐 중국에 치우쳐 있다 아니다 이렇게 볼 건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이런 말씀을 해도 여야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만은 정쟁의 요소 배제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입국 금지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선을 그었는데 한국당 지적대로 구멍이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우한에서 폐쇄 직전에 왔던 단체 관광객들이 서울 시내 면세점을 돌았는데 그게 사전에 공지가 전혀 안 됐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건 맞죠. 좀 굉장히 불안해하는 요소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라고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추가 확진자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그 겪었었던 굉장히 초기에 있어서의 대응 미숙이 엄청난 나름대로의 우리의 그런 피해를 가져왔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한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버젓이 관광에 갔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다만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5년 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메르스 사태 때 지금 집권 여당이 야당이었어요. 그때 어떤 표현까지 썼었냐면은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뭐 무제한적으로 정부의 나름대로 뒷북 무기력한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심지어 뭐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만 살리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똑같아진 거죠. 5년이 지나니까 지금 야당이 이거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왜 폐렴은 폐렴인데도 중국에 있어서 특정한 지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뭐 WHO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자해 정치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말 그대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일 이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문 예산대로 아니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빨리 해주는 그런 성숙한 정치를 보여줘야지만 그게 다음 4월 총선에서 나름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지 서로를 향해서 비판만 하고 그래서 뭐 표를 얻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제 외교부에서요, 그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해서 그 교민들을 이송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격리 수용 방침까지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다 할지에 대해서 어디서 격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천안이라고 처음에 얘기가 돌았고요. 지금 이제 충북 진천이나 아산 그러니까 국가기관 인재개발원이 있는 뭐 그런 쪽의 시설에서 한 2주 정도 격리를 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두고 또 말이 많습니다. 이제 그 지역 쪽에서 왜 하필 우리 지역이냐 이게 또 일종의 님비 현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이게 또 총선 민심이 충청권 민심을 잘 알다가도 모른다는 게 충청 민심이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있어서 이게 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더 모으고 있는 표심이라는 게 민심이라는 게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일단 우리 지역에 격리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생각 안 하는 게 인지상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님비 말씀하셨는데 뭐 이건 님비하고 좀 다른 거긴 합니다만 이른바 그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다 입증돼도 그렇잖아요. 네. 과거에 이런 사례가 많았었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유치함으로써 더 많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많은 또 이득을 얻은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런 것도 격리소를 하더라도 국가가 철저히 아마 할 겁니다. 이거는 이게 예.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격리소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퍼져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그러다 유권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 거기 출마부든 민감할 수밖에 없죠. 당장 시위하고 당장 하더라고요. 그렇고 예. 특히 이제 여당 후보들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김 교수님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인들이 적어도 최대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격리소가 왜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과학적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쪽에 자꾸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이거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된다라고 그쪽에 같이 후보들이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뭐 충분히 좀 인식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분명히 현상은 또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시설이라는 곳에 이제 격리시키면 적어도 공정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특정적이하면 여기 국가시설도 없는데 왜 우리 지역에 들어오냐라는 말에 대항할 만한 명분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정부 여당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야당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을 초월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야 오히려 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정쟁적 요소라면 오히려 국민들의 심판이 직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모레 이송 계획이어서 그렇죠. 설득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근데 않습니까?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오늘 200명의 그 우한에 있는 거주자를 전세기를 통해서 입국을 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병원으로 보낼 정도로 거기에 지역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제 2월 3일 날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대선이 있는 해 같으면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 6명 내지 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거기 똑같이 전세기를 통해서 입국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간 거를 가지고서는 여론에서 거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우리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좀 필터링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센시티브하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예. 우려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다고 섬에 보내겠어요? 그분들 섬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당연히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기본적 책무를 다한다고 한다면 그런 정부를 믿으시고 그리고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게끔 하려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총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 가서 설득할 수 있고 또 설득하는 네.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과도하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또 가짜 뉴스가 발생이 돼버려요. 예. 발생했더라. 예. 뭐 그쪽에 가니까 뭐 공기로 전염이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또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이거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제 넘겨보시죠. 이 바른미래당 운영과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견을 보였는데 안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그 내용 듣고 오시죠.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담대한 변화의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기성의 관성과 질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을 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네, 사실 안 전 대표가 정계 복귀하고 손학규 대표를 만난 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그렇죠. 직접 네. 만난 건. 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손 대표가 어제 못 받겠다 하고 바로 오늘 탈당. 어떤 협상의 묘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속전속결의 결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저께 이제 안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만났을 때 저도 좀 뜻밖이었어요. 그게 이제 두 분이서 어떤 담판을 짓거나 이런 자리의 모양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기자들과 카메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장을 내가 하겠소.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물러나시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재심 투표 또는 뭐 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최소한도 손 대표가 어떠한 그 안전 대표와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가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많은 비판에 시달렸던 게 사실이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예. 근데 어떻게 보면요, 바른미래당 대표를 진즉에 그만뒀으면 유승민 의원이 당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나간 일이라서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전체적으로 통합 논의에 나섰을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는 바른미래당 대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뭔가 중도 지형, 중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해 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 안 전 대표도 지금 당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 탈당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의 그런 부분도 인정하면서 같이 뭐 논의라는 것으로 보여야죠. 시간이 아무리 촉박하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바로 비대위원장 내가 맡겠고 당신 사퇴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 대표로서도 대단히 당황스러운 것이고 예. 오늘 바로 또 탈당을 해버리면 예. 중도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저분은 기본적으로 안 전 대표가 이제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 청산하겠다. 그리고 세수는 세 부대에 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독자 신당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더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통합 쪽에 지금 몸을 담을 명분은 약해 보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독자 신당이 당장 여러 가지고 만만치가 않으니까 바른미래당 내에 어쨌든 그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할 것이다. 손 대표 할 것이라고 봤고 그래서 그저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상황이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안 전 대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당을 떠나야 되는지. 네. 손 대표가 안 떠나니까 내가 떠난다. 그건 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예. 안 전 대표가 여전히 중도 정치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보다 좀 이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을 깨고 나갈 수 없다. 안철수의 길 지켜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호남에서도 지금 황교안 대표보다 더 호감도가 낮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걸 예. 충분히 인식해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리고 명분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오늘 그 기자회견문 전문인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 딱 들어오지가 않아서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특유의 모호화법이 아닌가 싶은데 거대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뭐 뛰어들고자 한다. 더 힘들고 외로울 건데 진인사 대천명이고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담대한 변화의 새 물결이 필요하다.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달라. 이 얘기만 가지고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철수하겠다라는 뜻은 확실히 밝혔는데 그래서 철수해서 어디로 가겠다, 뭘 하겠다라는 건 감이 안 옵니다. 네, 2018년 2월 달에 바른미래당이 창당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총선 77을 남겨놓고 이제 네. 바른미래당은 이제 탈당을 했는데요.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만남을 보면서 정치는 없고 오기만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가장 비정치적인 지금 행동을 이루어지고 있는 건 조금 의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대표만 있고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누가 더 잘잘못이란 것을 넘어서서 지금 1인 최고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바른미래당 속에서. 그러면은 손학규 대표는 국민에게 두 가지를 약속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을 때 추석 전까지 정당 지지가 10%가 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는 말을 분명히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한 거는 뭐냐면 안철수가 대표가 들어오면 모든 전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권을 주는데 내가 자리에서 내놓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거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그래도 정치적 경륜이 많은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이 비정치적이고도 협상이 결렬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그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식은 손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모여서 그런 비상대책위로 구축을 하는데 네.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느냐를 빨리 합의를 통해서 합시다. 라고 해서 그게 가장 정치적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뒤틀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라고 좀 보는데요.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와서 바른미래당을 완전하게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시 자신이 독자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격적으로 좀 만나고 전격적으로 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지난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창당된 게 2016년도 2월 2일 날 창당이 됐어요. 그럼 벌써 지금 1월 29일이잖아요. 네. 최소한도 정당을 창당하려면은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 개혁 신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과 비교해서 가장 다른 점은 예. 일려다야면서 정당의 파편화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항상 좋은 거냐. 제가 항상 그 강조했었던 게 다당제는 선이고 양당제는 악이다. 그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결국은 뭐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존에 나와 있었던 뭐 호남의 민심이라든지 뭐 여론조사에서 여러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에 했었던 기대만큼의 그런 파괴력은 없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여도 싫고 야도 싫고 진보도 싫고 보도 싫고 이러한 가운데의 중도에 대한 성향이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수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과제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좀 대표는 혼자서 이제 새롭게 이 당을 정상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예. 여러 지금 통합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번 선거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정당들이 위기에 처하면 통합을 모색했어요. 네. 한민당 때부터 그랬고 한민당이 과거에 해방 뭐 옛날 얘기 돌아갑니다. 한민당이 민국당이 됐다가 민주당이 되고 이래요. 저도 이승만 자유당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일려다야라고 합니다만 다야라는 게 별로 의미 있는 정당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사실은 다야의 여러 가지 정당 중에서 그래도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이 지금 바른미래당이에요. 딱 20명 아닙니까? 네. 다른 정당들은 4명, 8명 막 이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다야가 바로 이게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통합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보수 야권도 통합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이른바 진보 성향의 정당들도 뭐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민주평화당, 대한신당들이 통합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뭐 아직 미미하긴 합니다만 뭔가 의미 있는 통합이 돼야지 선거를 치르면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려다야는 국민들로 볼 때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찍을 정당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시간이 다가서 잠깐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안 전 대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독자신당 창당에 무게를 둘 거다라고 저도 무수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바른미래당 쪽보다는 독자신당 쪽에 무게를 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손 대표가 잘 이렇게 중도,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도 계속 중도의 가치를 얘기해 왔고 또 안 전 대표도 귀국 일성이 실용적 중도 정치를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뭔가 당이 플러스 시너지로 가서 뭔가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좀 탈당했으니까 또 당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일려다야가 되면서 창당 기술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예. 과거 창당은 YSDJ 이런 분들이 창당을 하시려 했었는데 이제 너무나 당을 만드는 게 쉬워버리다 보니까 기술자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 그래서 안 전 대표가 무슨 보관이 있겠습니다만 중도 가치 실현하려면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과 같이 통합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안 전 대표의 지금의 이른바 새정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현저히 지금 가치 브랜드가 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예. 계속 이렇게 독자 신당 쪽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측은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예. 예.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요. 네. 그 민주당의 몇몇 중진 의원들이랑 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설 민심이 안 그래도 좀 흉흉하고 녹록치 않던데 그 원종건 씨 얘기였습니다. 영입인재 원종건 씨 얘기를 하면서 대체 왜 이런 사람을 뽑고 당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움은 못 줄 망정.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원종건 씨 사태가 불러온 여당 내 어떤 후폭풍이 여전히 진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인재 영입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적으로 벌이다가 이번 사태로 상당히 빛이 발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총선이 되면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 수단입니다. 뭐 기억이 나시잖아요. 96년도 총선 때 당시에 신한국당이 정말 깜짝 놀랄 민중당 출신인 이재호, 김문수, 이우재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수 정당이 민중당의 의원 그 사람들을 헐다가서 의원을 확대했고 네. 그것이 성공을 해서 집권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한 최초의 선거가 96년도 선거입니다. 2000년도 선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젊은 피를 수혈하자 네. 해서 좀 송영길 포함해서 지금 뭐 임종석, 예, 386이 우상호 대거 여의도 들어왔지 정치권에 않습니까? 들어왔죠. 물론 예. 그때 2당이 됐어요. 1당은 되지 못했지만 신선하게 다가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민주당이 14명의 연재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재 영입의 방향성과 전략 면에서 역대 총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20대가 좀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20대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정권 씨도 27세로 아주 굉장히 젊은 예. 부분인데 남자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지나치게 감성과 스토리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미지 중심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분들이 이제 뭐 원정권 씨는 뭐 지역구 나간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제 비례 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또 비례 쪽에 한다면 전문성이라든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의 그 확고하게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학습을 통해서 한 분들이 자리를 잡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새롭고 찬신하고 젊고 그러한 나름대로의 도전과 그런 쪽으로 마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졌던 거죠. 가장 기초적인 검증 자체를 그냥 뭐 넘어가 버린 건데 네. 엄밀하게 따지면 이 평판 쪽 검증만 하면은 잡아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아무리 사적 영역이라고 한다 예. 하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입을 할 때 되면 최소한도 뭐 20개, 30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셀프 이밸리에이션, 자가 평가 시스템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없이 급하다 보니까 영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사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온 것이고요. 당장 어떻게 이것까지 검증할 수 있느냐라고 자문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당들도 다 인재 영입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가장 그 궁금한 거는 뭐냐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도대체 누가 검증을 하고 누가 영입을 했다는 거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누가 검증했고 누가 추천했는지가 나와서 그 부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고 14호 발표하고 15호 발표하고 16호 발표했을 때 그게 국민들에게 떠나가서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오며 참신함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누가 봐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정치적 학습도 전문성도 좀 갖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깨우치는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지도부에서 일단 사과는 네. 하긴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정치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니까 세상 뭘 지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좀 보태고 싶은 게 하나 이건 꼭 지적하고 싶어요. 검증 시스템의 문제는 검증 시스템의 문제고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제 젊은 인재 영입이라는 게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어요. 예. 인재 영입이라는 게 항상 모든 선거 때마다 중요한 선거 승리의 요인이긴 합니다. 네. 대체로 보면은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른바 물갈이를 많이 한 정당들이 이긴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당사에서는. 물론 물갈이가 최소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게 또 현실이에요. 그게 또 국민들이 이른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워낙 불신이 높기 때문에 물고기라도 새로 넣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또 성과도 있어. 그런데 이번에 좀 유난한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이제 뭐 20대 국회가 이제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항상 그래 왔지만 유난한 것 같아요. 이번이.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런 사단이나 벌어진 거라고 봐요. 물론 검증도 잘못됐지만 검증 이전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볼 때 무슨 이제 어떤 컨셉을 좀 정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내부는 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떠한 IT 막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물군을 넣어놓고 이제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제 깜짝 발탁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동일 수도 있죠. 이른바 예. 감동몰이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감동몰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감동몰이. 근데 정치는 정치란 나름의 독특한 영역이거든요. 가끔 보면 전 정치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워낙 참신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를 모르고 정치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권은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정치란 독특한 분야가 있어요, 그거는. 타협을 조정해내고 갈등을 조직한다든지 갈등을 제도화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감동몰이식 깜짝 발탁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말이죠. 평소에 정당에 충원을 좀 해라. 평소에. 그래서 그들을 키워야죠. 정당의 젊은 사람들. 갑자기 선거 때 다른 일을 하던 분을 다른 직군에 계시던 분을 불러가지고 당신 비례대표 하시오. 지역구 술 마시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입인제 뭐 1호 각 당에서 뭐 1호에서 몇 네. 호까지 가고 있는데 처음에 관심을 받고 한 5호까지는 기억이 나고요. 한 7, 8호부터 가물가물해서 그다음부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원정건 씨와 관련돼서 충격을 받은 거는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12월 29일 날 작년에요. 그 영입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를 통해 새롭게 변한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페미니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예. 페미니즘에 대한 것들이 시대 정신이고 21대 국회에서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 자기가 어떤 물론 그 일방적인 옛 여자친구가 얘기한 거가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아직은 모르는 몰라요. 겁니다. 예. 그러나 본인이 저렇게 기습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물러난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또 뭐 방송과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 단순한 미투 논란이 아니라 상당히 그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 방송이나 이런 쪽에 나와서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와 이런 이중적인 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저는 참담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새로움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 2016년도에요. 초선 의원의 비율이 44%입니다. 2004년도 탄핵 때예요. 그 당시에는 무려 61%였어요. 그러나 지금도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은 108명 중에서요. 초선이 40명이고 재선이 37명. 77명이 최재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무슨 항상 우리는 무슨 뭐 초선이 들어오고 물갈이가 되면 항상 좋은 정치를 할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는 퇴보하고 정치를 더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바꿔놔도 그 물이 지금 잘못돼 있으면은 판갈이도 하고 정말 자신들의 정치 조직이 운영되는 정당이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사람만 갖다 놓고 새 정치를 하겠다? 네. 그리고 딱 표현하면 좋은 사람, 좋은 정치? 그거 그렇게 이런 표현, 요새 트로트 열풍이거든요. 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잖아요. 예. 정치는 아무나 하는 건가요? 라고 자문하고 싶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약 2달 전쯤에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계속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 오랜만에 SNS에서 올려서 어떤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임종석 전 궁금합니다. 비서실장이 이제 그 제도권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근데 뭐 국회 정치라는 게 또 얘기하다가 또 법무갈 수도 있어요. 법무관 을 많이 봐왔는데 너무 얼마 안 됐어요. 네. 너무 얼마 안 됐고 또 검찰 수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이제 민주당이 판단할 것이고 임종석 전 실장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이런 게 하나의 리스크 요인들이거든요.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쌓여서 표심에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좀 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너무 임종석 전 실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는 오히려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땐 불편해 보일 수 있다.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이 판단하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미 이제 은퇴를 선언했었고 상황은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다시 나오려면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네.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 있는데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 게 리스크로 작동되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